자, 13강입니다. 제목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 자본주의가 어떤 역사를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이르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단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넘어가가지고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볼게요.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자본주의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지금 돼 있고, 여기 판매하시는 분이 있고 사는 학생이 있는데 도넛 한 개당 2,000원 이상은 받고 싶어 라고 얘기하고 있고, 도넛 한 개 가격이 1,000원이면 좋겠지만 2,000원까지는 사 먹을 의향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2,000원 이상은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소위 말하는 가격 균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가지고 여기 소비자 같은 경우는 2,000원까지 먹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고 2,000원까지 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2,000원 이상은 받아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2,000원에서 만나게 되겠죠. 2,000원이라는 도넛 가격이 형성이 되면은 그거에 따라 가지고 물건의 일종의 교환, 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게 이제 시장 경제에서 얘기하는 보통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이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적정 수준을 찾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비자가 재화의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라고 당연히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소비자와 판매자의 어떤 니즈가 맞아떨어야 된다.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일치할 때 가격의 균형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시장 가격에 따라 상품을 거래한다고 돼 있는데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렇죠? 시장 가격에 따라 가지고, 시장 가격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지고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형성이 된 시장 가격에 따라서 상품을 거래한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맞는 말 되겠습니다. 시장을 통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특징 되겠죠. 이걸 제일 잘 설명한 사람이 이제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이 보이지 않는 손 개념에 의해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가지고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맞아떨어지면서 가격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통 이런 문장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 자본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특징. 리얼, 필요에 따라서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한다고 돼 있는데, 물론 자본주의 중에서 예컨대 수정자본주의,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같은 케이스에는 정부가 다소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말하지는 못한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서 판매는 이 정도 해라, 뭐 공급은 이 정도 해라라고 막 어떤 계획에 따라 가지고 경제를 딱 조절하는 계획 경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속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한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옳지 않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니은 디귿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2번. 가에서 다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시기를 대표하는 주요 학자의 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3명의 학자가 지금 가나다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 명씩 좀 보면서 추론을 한번 해보죠. 개인이 합리적으로 행동할 때 전체적으로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대공황처럼, 대공황 얘기가 나왔죠. 사실 대공황이라는 역사적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케인즈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수정자본주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사건 대공황이라는 게 묘사가 되는 순간부터 아마 수정자본주의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겠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대공황처럼 개별 경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사실상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 소위 말하는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상황인 거죠. 시장에다가 그냥 경제 주체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맡겨놨더니 그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 대공황 같은 케이스가 대표적이었고,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정부가 직접 대규모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뉴딜 정책이라 그래 가지고 뭐 대규모로 후보댐 같은 걸 만든다든지 아니면 복지 정책을 대규모로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종의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수요가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시장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아주 쉽게 말하면 돈을 뿌려서라도 복지정책이라든지 혹은 땡건설 같은 걸 통해서 시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서 화폐 공급량을 조절함을 통해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경제를 다시 살려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면은 수정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푸주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막 이타적이라서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이익마저도 희생하면서 자본주의를 돌리고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알아서 최선의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각자의 사익을 추구할 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지고 딱히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개인들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사회 전체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면서 수요 공급 곡선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수준의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개인들의 활발한 재화 생산이라든지 뭐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최소화되어도 시장이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이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이지. 사실 역사적 전개로만 따지면 여기는 이제 산업 자본주의 시기에 해당되는 개념이고, 이 아담 스미스의 얘기를 우리가 보통 자유방임주의라고 부릅니다. 자유방임주의. 최대한 정부는 개입하지 말고 그냥 시장의 효율적인 배분에 맡겨놔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 시대적으로 따지면 산업자본주의 시기이기 때문에 확실히 수정자본주의보다는 앞선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바로 넘어가면 되겠어요.
한 사람이 샤워할 때를 가정해 봅시다.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샤워기에서 찬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에 놀라 뜨거운 물 쪽으로 수도꼭지를 틀자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왔고 다시 찬물 쪽으로 수도꼭지를 틀자 아주 차가운 물이 쏟아져 나와서 샤워실에서 뛰쳐나왔다. 그러니까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이지. 뭔가 자꾸 인위적으로 네가 개입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좋은 방향으로 양쪽 극단으로 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샤워기 그 적당한 수준에서 딱 냅두고 건들지 마라. 네가 막 그 옮기면 옮길수록 이상해진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상 정부의 개입을 또 부정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입장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였단 말이지.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외에는 정부는 최대한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다가 맡겨라고 얘기하는 건 신자유주의란 말이야. 이후에 나타나는 1970년대, 60년대쯤에 보통 다시 나타나게 되는 신자유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정부가 섣부르게 정책을 전환하는 식으로 수정자본주의 식으로 자꾸 막 통화량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아니면 뭐 복지정책을 했다가 말았다가 뭐 후보된 건설 같은 식으로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해서 경제를 살리니 마니 이런 식으로 개입을 했다가는 오히려 시장에 굉장한 부작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왔었던 석유 파동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졌었으니 시장을 좀 지켜보는 일종의 심판자 역할. 말하자면 시장에서 뭔가 불공정 행위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부정의를 심판하는 그 정도 역할만 해야 되는 거지 시장의 질서에 개입해가지고 자꾸 인위적으로 뭘 바꾸려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프리드먼 같은 사람이 주장했던 신자유주의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만 보면은 당연히 역사적인 순서는 이 앞에서 얘기했던 자유방임주의에 해당되는 아담 스미스가 거의 자본주의의 약간 시작에 가까운 그런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물론 이 상업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앞에 있기는 했지만 그거랑 별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본격적인 자본주의는 이때 시작된다고 봐도 되거든요. 산업자본주의와 함께. 이 산업자본주의가 상업자본주의 이후에 가장 최초로 있었던 개념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수정자본주의가 나타났고 대공황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신자유주의가 석유 파동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순서로 따지면은 지금 여기 가, 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나가다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정답은 3번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A에서 C에 대한 옳은 설명만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에서 C는 각각 신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중 하나다라고 돼 있어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하여 공장제 기계공업이 확산되고 대량 생산 및 대량 소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는 A가 성장하게 된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산업혁명이 발생한 이후에 나타난 자본주의는 당연히 산업자본주의 되겠습니다. 산업자본주의.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도 이때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하고요. 석유 파동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었으나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는데 실패하면서 방금 쌤이 다 설명을 했죠. 그렇죠? 석유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는 심화되는 와중에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는 되게 신기한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지. 그런 걸 이제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는데 실패하면서 일종의 정부 실패가 나타났다고 표현한단 말이지.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로 인해 가지고 시장 실패가 나타나면서 수정자본주의가 탄생했다면 수정자본주의 과정에서 이후로 가면 갈수록 정부 실패가 나타나면서 그것이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것들을 막는 데 실패하는 거에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설득력을 얻게 된 거지. 다시 한번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예전에 약간 자유방임의 느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라는 느낌의 신자유주의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은 수많은 은행과 기업의 도산을 야기하였다. 또한 실업률마저 폭증해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게 되었는데 이때 수정자본주의가 등장을 하죠. 대공황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정부가 개입을 해야지만 이 시장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거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했던 건 수정자본주의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설명에 따라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풀어오면 기억, 산업자본주의는 국가의 중상주의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중상주의 정책은 상업자본주의라고 불리는 개념이라고 15세기에서부터 한 18세기 정도까지 쭉 이어졌던 소위 말하는 대항해 시대라는 시대 있지. 그런 시기에 이제 상인들이 막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무역, 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뭔가 부를 생산하던 그런 시기에 중상주의 시기에 어떤 상업자본주의 시기에 국가가 이제 중상주의라고 해가지고 상업을 강조하는 그런 정책을 펴면서 보호무역주의라든지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우리 국가가 상업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폈던 그런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 상업자본주의지 산업자본주의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니은 B는 훗날 정부 실패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신자유주의가 정부 실패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수정자본주의가 정부 실패를 유발했습니다. 수정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아담 스미스 식의 어떤 자유방임주의를 극복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달려들어간 시장에 달려들어간 그런 시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수정자본주의로 인해 가지고 이후에 정부 실패가 나타났고 그것이 신자유주의를 불러왔다. 정확히 말하면 신자유주의가 정부 실패를 유발한 원인이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정부 실패로 인해서 나타난 체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맞겠다는 거. 혹은 수정자본주의가 정부 실패를 유발한 요인이다라고 바꿔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어요. 디귿 C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추구했다라고 돼 있는데 수정자본주의가 딱 그런 역할이죠. 적극적으로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가 시장에 뛰어들어서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복지제도를 시행하거나 여러 가지 대규모 건축 사업 같은 걸 진행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수정자본주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간의 흐름 순으로 나열하면 당연히 산업자본주의가 먼저, 수정자본주의가 그 다음, 신자유주의가 맨 마지막, 이런 식으로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 신자유주의가 이제 20세기 중반쯤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흐름을 띠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디귿 리을이 되겠어요. 3번은 디귿 리을로 5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수업 주제. 가 감춰져 있고 이 수업 주제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이 수업 주제로 뭐가 제일 적정할지 생각해 보면 되고, 일종의 독해 문제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이건 여러분들 국어 문제 푸는 거랑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실제로 통합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잘 읽으면서 풀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대 미국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출이 쉬워졌고 은행은 수익을 극대화하기에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에게도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러분들 한 번쯤은 아마 들어봤을 텐데, 이제 주택이랑 관련해 가지고 담보를 너무 과도하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다가 한꺼번에 미국 경제가 망해버린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다가 그냥 맡겨만 놨더니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한테도 막 강아지 이름으로 막 집을 빌리고 막 이런 것들까지 허용해주고 막 그랬던 거야.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기관이 소득 증빙 없이 대출을 승인하거나, 이게 시장 실패죠.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았더니 그냥 시장 안에서 주체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그냥 개판이 나버리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개 이름으로 막 집에 관련된 돈을 빌리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주택 가격의 전액을 대출해 줘버리는 거야. 보통은 이제 주택 가격의 한 80%를 대출해 주는 것도 되게 많이 대출해 주는 건데, 그냥 전액을 통으로 대출해 주니까 돈 없이 그냥 주택을 사버리는 거야. 모든 걸 다 빚으로만 해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도 그런 식으로 빚을 막 주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빚 같은 게 한꺼번에 터져버리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어버리면 이제 은행들이 파산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도 신경 쓰지 않고 일단 이익을 얻자라는 식으로 대출을 확대해 나갑니다. 하지만 이후에 금리가 다시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많은 차입자들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돼서 은행에다가 돈을 못 갚는다는 뜻이지. 결국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대형 금융기관들, 은행을 포함해가지고 연쇄적으로 파산하게 되고, 이게 2008년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사태를 계기로 많은 국가들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 무슨 말이야?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돌아봤다. 사실 2000년대면은 사실 신자유주의가 지배하고 있던 시기란 말이에요. 신자유주의가 보통 한 1960년에서 70년대쯤 사이에 나타나가지고 본격적으로 2000년대까지 쭉 끌고 가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시기에 나타난 문제를 자본주의의 문제점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지. 시장에다가 맡겨놓고 정부가 또 최소한으로 개입했더니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뭐 불평등이 심각해진다든지 그런 문제들도 있고, 소위 시장 실패라고 부르는 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니까 시장 주체들이 뭔가 비합리적인 판단을 해버리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다가오게 될 위험을 보지 못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고,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복지정책을 다시 확대하는 등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다시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는 신자유주의에서 약간 빠꾸했다는 얘기거든. 신자유주의에서 약간 반대로 돌아와서 정부의 개입이 그래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식으로 또 돌아가고 있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은 사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정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기회를 줬더니 니들이 한번 알아서 해봐, 정부는 최소한으로만 개입할게 라고 했더니, 이 신자유주의 속에서 시장 주체들이 막 그냥 자기들끼리 방만하게 운영을 하다가 또 한번 경제 위기를 초래해버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게 신자유주의의 의문을 갖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제목이 제일 적절하기는 하겠습니다. 독점 자본주의의 필요성을 일깨워줬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독점 자본주의란 게 과거에 있었던 산업 자본주의 시기에서 특정 기업이라든지 특정 자본가가 사실상 모든 사회의 부를 흡수해버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랑은 사실 관련이 없죠.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이랑 관련된 거지, 그 시기에 독점 자본주의가 뭐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번 수정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여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돼 있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보여준 거지 수정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여준 게 아니고, 오히려 수정자본주의가 다시 한번 필요해지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걸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 4번 복지정책의 성공 사례로 평가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복지정책을 안 하고 정부가 개입하는 거를 상대적으로 되게 내려놨더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성공 사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신자유주의 정책 확대가 필요한 이유를 알려준 미국발 금융위기. 오히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유를 알려준 거라서 이후에 약간 신자유주의로만 가던 세계의 그런 흐름이 살짝 방향을 바꾸하게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분석한 프로테스탄티즘 중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윤리학자가 기독교 학자인데 정확히는 칼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거 한국어로는 보통 청교도라고 부르고 이 청교도를 이끈 사람을 이제 칼뱅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이 베버가 칼뱅을 분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베버에 따르면 이 프로테스탄티즘 이 베버가 쓴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뭔 줄 아실 겁니다. 이 자본주의 정신과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렇게 보통 해가지고 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게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 거. 이게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책 제목 자체도 되게 지루해가지고 보통 한번 사면은 책장에 영원히 꽂혀있는 그런 책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당시 사상으로 따지면 굉장히 놀라운 발명이었던 거야. 왜냐면 그 전까지는 약간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이 사회사상을 주도하고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유물론이라고 부르는 결국 물질이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가지고 사회체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에 대다수 사회학자들이나 윤리학자들이나 뭐 사회 연구가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마르크스에 약간 반대되는 얘기를 한 거지. 뭐 기술 발전에 따라가지고만 사회체제가 바뀌는 게 아니다. 사람들의 생각 혹은 종교적인 관념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사회가 크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제시한 사람이에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물질적 성공을 카톨릭 교회에서는 원래 죄악시했어요. 그래서 보통 카톨릭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던 얘기가 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을 카톨릭 교회에서 하면서 돈 벌려고 하지 마, 부자 되려고 하지 마, 부자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죄악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같은 게 발전할 수가 없지.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경제 주체가 자기의 사익과 욕구를 마음껏 추구하게 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일종의 균형이 맞춰지고 발전하고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말하면 자본주의 같은 시스템이 발전하는 걸 억누르고 있었는데 이 카톨릭 교회에서 분리되어서 나온 이 신교도라고 혹은 청교도라고 불리는 프로테스탄트들 같은 경우에는 성실한 직업 활동과 자본의 축적을 일종의 신의 은총으로 여기면서 소위 말하는 소명이란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칼뱅이라는 사람이 이제 직업 소명설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면서 직업은 신이 우리한테 내려준 성스러운 미션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스러운 미션이라는 걸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면은 돈이 쌓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돈이 쌓이는 거는 신의 선물이기도 하고 동시에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힌트를 신이 내려준 것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그냥 신이 내려주신 미션을 열심히 수행을 했더니 돈을 많이 벌고 직업적인 성공을 거뒀다는 것은 그 사실상 신이 나중에 나를 천국에 데려다 준다는 힌트를 나한테 준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라. 그런 힌트를 얻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는 특히 칼뱅주의에 집중해가지고 이 칼뱅이라는 사람이 직업을 종교적 소명이라고 보면서 방금 쌤이 했던 얘기죠. 종교적 소명이라고 보면서 그리고 금욕주의적으로 살아라. 자꾸 막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뭐 성욕이라든지 식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휘둘려가지고 타락하고 방탕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욕구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금욕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옷도 까만 옷만 입으면서 열심히 직장에 가가지고 맨날 일만 한단 말이지. 표정도 막 크게 안 졌고 감정적으로 살지도 않아. 그냥 딱 가족들 잘 지키면서 자기 직업에서 성공해가지고 돈을 그냥 많이 벌려고 해. 돈 버는 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버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소명을 열심히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나중에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고 싶고 뭐 그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지. 절제하고 검소하게 약소하게 살면서 소박하게 살면서 합리적으로 돈을 열심히 버는 그런 사람들. 이런 칼뱅의 교리라는 게 기존의 카톨릭하고 아주 크게 다르게 돈을 버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았고 돈 버는 행위 자체를 일종의 정당화를 시켜준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벌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고 그게 자본주의를 본격적으로 불러오기 시작한다고 주장하는 게 막스 베버의 어떤 사회학적인 이론입니다. 그게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의 내용이고요. 사람들이 직업활동과 부의 획득을 도덕적인 행위로 인식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불러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 개인의 자본 축적보다는 사회의 분배정의 실현을 더 강조하였다. 그렇지 않거든요. 개인의 자본 축적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게 칼뱅이나 막스 베버가 분석한 칼뱅의 그런 입장이고 사회의 분배정의 같은 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칼뱅이라는 사람이 청교도가 굉장히 강조했던 건 개인이 자본 축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자본 축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면서 내 직업, 나의 소명을 열심히 수행하는 게 신이 내려주신 미션을 열심히 수행하는 거니까 옳은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본 축적보다 분배정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성실한 직업 활동보다는 금욕적 수행과 관조적 삶을 이상으로 삼았다. 물론 금욕적으로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작정 그냥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머리 다 깎고 빡빡 밀고 막 까마도 딛고 수행하는 그런 삶만 살라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 칼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성실한 직업 활동을 하는 게 네가
현실 속에서 이런 걸 이제 보통 현세적인 소명이라고 표현하는데 현세적인 임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실 세계에서 나에게 주어진 임무란 말이야. 이건 일종의 미션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실한 직업 활동 그 자체가 엄청 중요하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칼뱅의 입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물질적 성공을 타락으로 간주하였으며 자본 축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낳았다. 그렇지 않고요. 물질적인 성공을 타락으로 간주한 건 과거의 가톨릭 교회였고 프로테스탄트 같은 경우에는 물질적 성공이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의 은총으로 여기면서 내가 직업적으로 성공해서 물질적 성공을 하는 건 당연하다. 혹은 이거 자체가 신이 나한테 내려주신 힌트야. 나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어. 나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힌트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본 축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아니었고요. 다소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절대 죄가 아니야. 내가 소명을 열심히 실현하면서 돈 많이 버는 그 과정 자체도 의미가 있는 거야. 그 자체가 어쩌면 신의 미션일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칼뱅입니다. 종교보다는 계몽주의 이성사상이 자본주의 발전에 더 크게 기여했다고 보았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계몽주의 이성사상보다 오히려 종교가 더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게 막스 베버의 입장이야. 칼뱅 입장에서 계몽주의적인 이성, 뭐 베이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깨어나라 인간이여, 이성을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사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생각보다 오히려 종교적인 생각이나 이론이 바뀌게 되면서 그걸 기반으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기여하는 행동들을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입장이 막스 베버고 이윤 추구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했으며 돈 버는 거 나쁜 거 아니야. 신의 은총이고 일종의 신의 명령이기까지 해. 라고 생각하도록 칼뱅이라는 사람이 프로테스탄티즘 기반으로 그렇게 만들어졌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데 필요한 자본주의 정신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막스 베버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6번. 그림은 갑국과 을국 경제체제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 보기에서 고른 것이라고 돼 있거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이는 게 직선, 즉 갑국이고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부분이 낮은 체제가 을국이야. 그리고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한 자원 배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게 을국이고 그게 낮은 게 갑국이야. 그럼 갑국과 을국은 딱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하실 수 있거든요. 경제체제라고 하면은 보통 두 개로만 딱 분류하면은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라고 분류하는데 자유롭게 좀 풀어주는 게 시장경제체제고요. 상대적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명령에 의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시스템이 계획경제체제라고 보통 많이 불리는 체제입니다. 보통 이제 중국 같은 쪽이 이제 이쪽에 가까운 체제를 채택하고 있고 미국이 이 시장경제체제 아주 대표적인 국가고 뭐 그렇죠. 기업 가에는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을 중시한다라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시장경제체제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 아까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가격이라는 게 균형이 맞춰지고 이런 것들을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이라고 부르고 그건 당연히 시장경제체제 혹은 자본주의가 강조하는 게 맞습니다. 계획경제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보다는 국가가 조절해준다라는 개념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니은 갑국은 경쟁에 의한 자원배분을 강조한다고 돼 있는데 시장경제체제는 경쟁에 의한 자원배분을 당연히 강조하는 게 맞죠. 경제 주체들끼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경쟁하라 이거라. 그렇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물건들이 시장에 풀리게 되고 그 물건들의 가격이 떨어지고 소비자들이 더 많은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말하자면은 권장하는 게 갑국에서 말하는 시장경제체제고요. 디귿 을국 계획경제체제는 경제적 형평성이 아닌 효율성을 추구한다라고 보기에는 효율성보다 오히려 형평성을 훨씬 더 많이 추구하는 게 계획경제체제가 되거든. 이쪽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계획경제체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형평성을 중요시해가지고 소위 사람들의 기본적 필요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 사람들이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어야지.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살 집은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계획경제체제에선 최대한 약자들까지도 최소한의 돈이라든지 식량 같은 거는 당연히 배분받을 수 있게끔 국가가 조절하는 걸 되게 중시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경제적 형평성을 훨씬 더 중시하는 입장이 계획경제체제 되겠습니다. 효율성을 아예 안 추구한다 그러면 그것도 틀린 얘기겠지만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계획경제체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리을 계획경제체제는 시장경제체제와 달리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보통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계획경제체제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공산주의, 마르크스가 말한 공산주의는 엄격하게 말하면 계획경제체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국가가 중앙에서 뭘 통제하고 그런 건 어렵지만 보통 사회주의라고 불리는 체제가 이 계획경제 안에 보통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회주의 같은 케이스는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보통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산수단을 공유하자라고 얘기하는 쪽에 가깝고 이 계획경제의 극단으로 간 국가들은 보통은 생산수단 자체를 개인이 사유하는 걸 인정. 생산수단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통 토지나 공장이나 건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반 시설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것들을 아예 공유하자라는 쪽으로 극단적으로 가면
경제 체제는 주장을 하게 되고 시장 경제 체제가 오히려 생산수단의 사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정합니다. 자본가 같은 사람들이 탄생할 수 있고 그 자본가 같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을 고용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더 많은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풀 수 있게끔 만드는 거를 인정하고 권장하고 권유하는 게 오히려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갑국과 달리라고 표현하면 당연히 틀리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정답은 기역 니은이기 때문에 1번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7번, 다음 글은 자본주의가 기역에서 니은으로 변화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을 나타낸다. 기역 니은에 대한 옳은 설명만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국가들은 기역으로 불리는 경제 운영 방식을 채택하였다.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얘기하면 수정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탄생한 시기이긴 하거든. 엄밀히 말하면 경제공황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어나긴 했지만 그거랑 별개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로 수정자본주의가 쫙 퍼져나가기는 한단 말이지. 보통 수정자본주의로 생각해 주시는 게 맞겠어요. 일단 역사적 배경만 봐도 대략은 그러하겠다고 볼 수 있겠고 아래쪽으로 가보면 좀 더 확실해질 겁니다. 이 시기의 국가들은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그치? 정부가 많이 돈을 쓰는 거야. 세금 많이 걷어. 그래서 재정 지출 확대해. 복지제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고용을 유지해. 그 대규모 사업 같은 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실업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시장에 가가지고 돈을 쓸 수 있도록 유효 수요를 창출해 시장에 적극 개입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복지제도 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정자본주의의 특징 되겠어요. 수정자본주의.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성장과 복지 확대라는 성과를 가져왔지. 그러나 1970년대로 들어가면서 중동 지역의 갈등으로 인해서 주요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을 줄이고 수출을 제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유 가격이 쫙 올라간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보통 석유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별 감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석유라는 게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진짜 미친 듯이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이거 가격이 올라가면은 전반적으로 뭐 공장을 돌리든지 뭐 아니면 수출을 하든지 기본적으로 배에도 석유 같은 게 운송수단에 석유가 진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로 뭐 수출을 한다든지 뭐 공장을 돌려가지고 물건을 뽑아낸다든지 그 과정에서 모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싹 다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 이에 따라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그 와중에 경제성장은 또 둔화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뭔가 보통 물가가 오르는 거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생산품이 많아지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걸로 인해서만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그냥 인플레이션만 되는 거야. 그리고 경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침체가 되면서 실업률이 상승하는데 점점 물건 가격은 비싸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좀 특이한 상황이죠. 보통 인플레이션 아니면 디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도 일어나면서 경제가 침체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제대로 정부가 방어를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시장에 개입해도 문제가 쉽게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프리드먼 같은 사상가들이 나타나가지고 경제학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조금 눈물이 좀 흘려지겠지만 불평등도 조금 생길 수도 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에다가 맡기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해가지고 정부는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어. 다시 한번 시장에다가 자유를 줘. 이렇게 해가지고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지.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이렇게. 수정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기업부터 봅니다. 기업이 수정자본주의였죠. 공기업의 민영화, 감세 정책이 추진되었다. 공기업을 민영화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공기업은 원래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인데 그거를 민간에다가 돌려준다는 얘기거든. 그건 시장의 역할을 최대한 더 확대시키겠다, 인정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럼 공기업의 민영화는 수정자본주의랑 관련이 있지 않거든. 오히려 일반적인 기업들을 공기업화시키거나 아니면은 국가가 이런 자원들을 공기업을 통해 가지고 관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수정자본주의.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거지. 원래 국가가 운영하던 공기업을 민간에다가 팔아가지고 민간이 운영하도록 하겠어. 이런 거는 신자유주의랑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야. 감세 정책도 마찬가지야. 세금 적게 걷는 거 그런 것들도 다 신자유주의랑 관련이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많이 걷어가지고 우리가 개입하겠다 이런 얘기랑은 상관이 없단 말이죠. 요거는 이제 니은이랑 오히려 관련이 있겠어요. 신자유주의랑 관련이 있는 거지 수정자본주의랑 딱히 관련이 있지는 않다. 니은은 신자유주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방금 쌤이 그대로 말했죠.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석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난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할 때 신자유주의가 등장합니다. 수정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에 비해 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강조한다. 맞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수정자본주의는 복지제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좀 보장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돈을 써야 어쨌든 시장 경제가 돌아갈 텐데 사람들이 돈을 쓰지 못하고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을 계속 살려주고 이 사람들에게 복지 정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돈을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 사람들도 뭔가 건실한 그런 경제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자원 배분이라는 게 너무 불평등해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정 자본주의에서 기본적으로 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복지제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불평등을 좀 줄여주려는 시도, 부자들한테 세금도 많이 걷고 그런 과정들이 말하자면 수정 자본주의에서 강조되는 거고, 신자유주의는 딱히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단 말이지. 시장이 알아서 하면 되지 왜 평등하게 만들어야 돼? 라는 입장이 이 신자유주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정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에 비해서 이런 특징을 가진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맞는 말 되겠습니다. 리얼 신자유주의는 수정 자본주의에 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라고 되는데, 수정 자본주의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 신자유주의는 정부가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주셔야 되겠어요. 그럼 정답은 3번 니은 디귿이 되는 걸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8번.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 조항의 일부이다. 표에 기역에서 리을에 들어갈 응답으로 옳은 것은 헌법 제119조 1항 2항이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이게 사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라는 얘기가 정부가 끼어든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 그냥 기본적으로 시장 속에서 니네가 창의적으로 잘 놀아라 라는 느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조항 되겠거든요. 그러면 위 헌법 조항에 나타난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시장경제체제의 요소가 나타난가라고 하면 1번에는 확실히 나타나고요. 그렇죠?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계획경제체제의 요소가 1항에 나타나냐고 하면 여기는 안 나타나지. 그냥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고 그러는데 국가가 막 간섭을 해가지고 너 이만큼 생산해, 너 이만큼 소비해, 너 이만큼 가져가 이런 식으로 딱 계획 짜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은 전혀 여기서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오라고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119조 2항으로 가보시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이거 중요하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해. 그리고 국가가 그걸 해줘야 돼. 균형 있는 국민경제. 국민경제가 성장하는 건 필요하거든. 근데 좀 균형 있게 성장하면서 좀 안정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적정한 소득의 분배 같은 게 어느 정도는 유지되게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시장경제를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당연하지만. 그래도 국가가 나서가지고 너무 과도한 소득 불평등이 나타나는 걸 방치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개념인 거고,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해서 경제의 일종의 민주화. 경제 민주화라는 것도 무슨 뭐 공산주의로 가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속에서 최대한 사람들의 불평등이 너무 과도하게 확대되는 걸 막고, 경제 주체들이 어느 정도는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만드는 그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걸 기반으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시장경제체제의 요소를 부정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역시 시장경제체제의 요소가 나타나 있긴 해요. 뭐 국민경제의 성장이나 안정이라든지 시장의 지배를 남용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어느 정도는 시장이라는 게 자기가 스스로 돌린 어떤 시스템이 존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지배해가지고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걸 막겠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나 시장 경제를 절대로 부정하는 얘기는 여기서 하고 있지 않은 거야. 오히려 시장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장에다가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남용되는 걸 막겠다는 거는 시장 경제 체제 요소도 나와 있고요. 동시에 어느 정도는 계획 경제 체제 요소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소 이 시장의 지배가 너무 과해지는 경우, 경제력이 남용되는 경우, 그럴 땐 좀 개입도 할 수 있어. 경제의 민주화가 좀 필요해. 국가가 그걸 위해 가지고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완전한 계획경제까지 가진 않더라도 계획경제 체제의 요소들, 국가가 너무너무 부당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을, 가능성을 열어둔다라는 측면에서 계획경제 체제 요소가 이 항에 어느 정도는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yes, yes, 아니요, yes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잘 찾아보시면 yes, yes, 아니요, yes로 해가지고 정답 3번으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8번까지 풀어봤어요.